초음속 미사일부터 주력 전차까지 러시아는 자국의 군사 혁신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전쟁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화려한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소위 슈퍼무기라 불리던 것들 중 상당수가 완전히 실패했고 많은 것이 값비싼 실수로 끝났습니다.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러시아는 수년간 수많은 군사적 실수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례를 나열하려면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최근 몇 년 가장 주목받은 5가지 사례에 집중하겠습니다. 크렘린 선정아들이 한때 세계 최고라고 불렀던 전차 T-14 아르마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이전의 소련은 항상 전차로 유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차 부대 중 하나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인상적인 전차 모델들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T-34는 1940년 실전 배치, 당시 최고의 전차 중 하나였고 세계적으로 강력한 포를 자랑했습니다. T-72는 설계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국과 여러 분쟁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T-14 아르마타는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전차를 만들어온 오랜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고 그 실패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대 T-14가 2015년 러시아 모스크바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리허설 도중 그중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아르마타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여러 신호 중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선전 기계는 여전히 아르마타를 차세대 전차의 혁신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아르마타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15년 넘게 이 전차는 국가가 가장 좋아하는 논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르마타 이미지 우표가 발행되고 관계자들이 설계를 칭찬하며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처음에 2020년까지 약 2,300대의 이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산과 재정 부족으로 군의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국영방위산업체 로스텍에 따르면 아르마타는 2021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관계자들은 이 전차가 발표보다 수년 늦게 실전 배치됐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르마타의 설계에서 감탄할 만한 점이 많지만 러시아는 이 전차의 많은 기술 사양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전차의 무게는 최대 55톤에 달하며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시속 80km, 즉 시속 50마일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125mm E82-1M4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8km, 즉 5마일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무인 포탑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14가 적외선, 자기장, 레이더 신호가 최소화된 스텔스 전차라고 주장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다릅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이 아르마타를 홍보하는 동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설계 결함을 지적해왔습니다. 이 전차의 엔진은 현대 전차들과 비교의 구식이며 출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찬사를 받은 무인 포탑도 센서, 안테나, 조중형, 카메라 등으로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경포, 대포, 심지어 중기관총 사격에도 쉽게 파괴될 수 있어 포탑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르마타는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항상 고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나면 전차 승무원들이 아르마타의 포를 수동으로 장전해야 해 발사 속도가 분당 한 발로 크게 감소합니다. 아르마타에 장착된 아프가니트 능동 방호 시스템조차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를 탄약으로부터 방어해야 하지만 설계자들은 시스템 박격포를 포탑 아래에 잘못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위를 공격하는 탄약을 방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 현대 대전차 미사일과 카미카제 드론의 방식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유명 인사들조차도 아르마타가 선전된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전 국가항공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대표는 아르마타가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르마타가 정말로 예상했던 게임 체인저급 거대 전차였다면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크렘린이 아르마타가 2023년 전쟁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T-14가 분쟁에서 목격된 적은 없습니다. 2024년 로스텍 대표 세르게이 체미소프는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 투입에 너무 비싸다고 인정했고 러시아군은 다른 대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T-90과 수십 년 된 소련제 전차들, 예를 들어 T-62 같은 전차들이 포함됩니다. 비싸고 결함이 많으며 실속보다 겉모습만 화려해 아르마타는 러시아 군대에 수치만 남겼습니다. 같은 말을 수호이 수-75 체크메이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때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주목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비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5세대 전투기를 2021년에 모스크바와 두바이에서 열린 두 번의 대형 에어쇼에서 공개했습니다. 두 번 모두 전시된 전투기는 실제로 비행할 수 없는 모형에 불과했고 실제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체크메이트가 2023년쯤 하늘을 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체크메이트 첫 비행은 2024년에서 2025년,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러시아에게 더욱 창피한 일은 이 화려한 전투기의 초기 마케팅에 3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벌인 가장 비싼 홍보 캠페인입니다. 기대감을 높이는 티저, 미래지향 홍보 영상, 이 전투기에서 영감받은 향수도 있었습니다. 이 향수는 5세대 전투기 조종석 샘플을 담기도 했습니다. 금속 합금, 유리, 가죽이 주성분이며 노간주나무, 파촐리, 참나무 이끼의 밝은 향이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75에서 영감을 받은 그 향수병들이 실제 전투기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험 비행사 세르게이 보그단이 최근 신의 개입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체크메이트를 그저 이륙시키기 위해 신의 도움이 있다면 수-75의 첫 비행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T-14 아르마타처럼 이 기체도 서류상 인상적인 기술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실현된다면 이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춘 단발 다목적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수호이, 즉 제조사는 이 전투기가 음속의 2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74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연료한 탱크로 최대 1800마일, 즉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 FC-31, 미국 F-35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F-35는 최고의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체크메이트가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F-35, F-22 등 최고의 5세대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도 근접전의 악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F-35와 F-22가 적을 격추시키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들을 탐지할 수 있는 항공전자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는 러시아의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깁니다.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은 A-50 같은 조기 경보기 지원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러시아는 A-50 조기 경보기 12대 정도만 보유하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이 항공기를 손상 파괴했습니다. 결국 수-75를 이끄는 건 허풍뿐입니다. 모스크바는 이 전투기가 F-35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F-35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F-35는 오랜 출격 기록과 성공적인 전투 임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75는 여전히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제 제재로 인해 크렘린의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75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크렘린이 그나마 합리적인 수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한 차량 중 하나는 BMPT 터미네이터입니다. 이 장갑 전투 차량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개발되어 2011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개념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군은 자신들의 전차가 로켓 추진 유탄팀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전차 부대에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미네이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53톤의 중장갑과 강력한 화력을 지닌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장갑차, 보병, 전투 차량, 전차, 적, 헬리콥터까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30mm 기관포 중기관총 타카티 대전차 미사일 덕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실전 배치에도 터미네이터는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2022년 5월 처음 전투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제90 전차사단과 제7 공수강습사단, 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배치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능선을 넘어 고속도로에 포격 후 몇 분 만에 BMPT들은 우크라이나 포병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익숙해지는 주제이지만 이 러시아 차량들 중 상당수와 마찬가지로 터미네이터 역시 여러 가지 심각한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갑입니다. 이 차량은 T-72 셰시를 사용해 지뢰나 포탄 파편엔 강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터렛 드론, 미사일 등은 차량이 포탑을 겨냥해 핵심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중화기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렛의 명확한 약점 때문에 경무장 무기만으로도 터미네이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터미네이터가 처음 배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23년 초 우크라이나에 의해 첫 번째 큰 손실을 입고 한 대가 파괴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릭스와 같은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그룹들은 손상되거나 파괴된 터미네이터의 수많은 사례를 기록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이 차량을 30세대만 제작했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아르마타 수-75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역시 실패작입니다.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겉보기만큼 튼튼하지도 않으며 단 한 번의 전략 드론 공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러시아군은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 새로운 터미네이터를 인도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반응 장갑 추가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홍보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불행하게도 그 영상들은 새로운 설계 결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청자들이 쌍 30mm EA-42 기관포 발사 시 심한 진동을 즉시 발견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전차 개발 전문가 안드리 타라센카는 이 기계는 흔들리는 포와 헛에 가득한 의미 없는 약속으로 적을 겁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MPT는 아레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장착된 유일한 T-72 B-3M처럼 모든 정황을 볼 때 1년 넘게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으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이른바 슈퍼 무기들이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이는 것은 육상과 공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프로젝트 2211-6십 순찰함과 같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선박 중 첫 번째는 2014년에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5척이 더 건조되어 총 6척이 되었고 그중 한 척은 아직 건조 중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진수된 5척 중 한 척인 세르게이 코토프는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3월 5일 그것을 심해로 침몰시켰습니다. 마구라 비오 해상 드론의 지원을 받아 당시 함정에 탑재되어 있던 K-29 헬리콥터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이만희 1160 프로젝트는 러시아 해군의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추가 전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적 잠수함 탐지와 추적 등 현대 순찰함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슷하거나 더 작은 함정과 교전하고 지상 해상 표적 타격과 부대 지원, 필요시 방공 임무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수량 1700톤, 길이 300피트, 94m가 넘지만 이 함정은 공격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76mm 함포 1문과 몇 정의 기관총만 탑재됐습니다. 또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 맨패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 함정을 다양한 임무와 작전 상황에 맞게 무기 블록과 같은 모듈식 추가 시스템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기 블록은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0여 년 전 미국 해군이 모듈식 연안 전투함 개발을 모색하며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아이디어가 이론상으로는 훨씬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제작비가 많이 들고 모듈 교체에 몇 주가 소요됐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고 고집을 부려 결국 모듈식 함선만 여러 척 만들고 실제 장착할 모듈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했으며 한 전문가는
프로젝트 2200-610은 현대 러시아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함선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 함선의 단점은 장점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배수량이 적어 해상 항해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모듈식 무장은 개발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이 함선들은 76mm 포와 145mm 기관총 2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무장만을 갖추고 운용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사 역사상 가장 긴 실패 중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투폴레프 박다 프로덕트 80는 미국 BI 스텔스 폭격기에 대응해 러시아가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한 기종입니다. 장거리 항공을 위한 유망 항공 단지로 번역되는 박다 개발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5세대 폭격기로 개발될 예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러시아는 이를 6세대 폭격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B와 비슷하게 팍DA는 특수 레이더 흡수 외장과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고정익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공식 항속거리는 약 7,500마일, 12,000km입니다. 탑재량은 30톤으로 현재까지 제작된 항공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기체로 평가됩니다. 모든 무장은 내부에 적재해 표면적을 최소화하며 애프터버너 없이도 촘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항공기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서는 첨단 레이저 무기,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그리고 완전 자율비행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술 사양과 이점들은 아직 모두 가설일 뿐입니다. 팩DA가 개발 지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라이벌 미국은 오랫동안 스텔스 폭격기를 운용해왔지만 크렘린은 이에 대응하는 기체 개발에 진전이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 공군은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노후화되고 수가 줄어드는 소련 시대의 295 기체들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파이더웹 스트라이크 작전에서 다수의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격추해 유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팩DA와 같은 더 새롭고 성능이 뛰어난 폭격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잔 항공공장, 베레예프 항공기 회사,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 항공공장을 포함해 여러 공장에서 수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진해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굴욕의 증표로 미국은 이미 차세대 폭격기인 B-21 레이더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자제품, 기계장비, 기타 방위산업 차제 등 수입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점점 더 엄격하고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이 끝나고 가까운 미래에 제재가 결국 완화되지 않는 한 팩다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실패한 프로젝트들처럼 팩DA 역시 표류 상태에 머무를 것이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약하고 낡고 녹슨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언급한 마구라 해상 드론과 롱 넵튠 미사일 같은 훨씬 더 성공적인 국내 혁신과 전 세계 동맹국들의 판도를 바꾸는 지원 패키지 덕분에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키예프 군대는 러시아의 최고 기밀 실험 무기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푸틴의 실험용 A-60 공중 레이저 플랫폼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자세히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해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상세한 해설, 그리고 최신 군사 뉴스 리포트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